자, 이제 2교시 때 전반사를 배울 건데, 자, 이번 시험 범위 중에 스넬 법칙과 더불어서 가장 까다로운 곳이 전반사입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좀 난해하게 나와요. 자, 일단 개념을 먼저 얘기해 줄게. 자, 빛을 굴절시켜 봅시다, 한번.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것대로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기 쪽에서의 속력이 물에서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각도가 크고 여기서의 각도가 작죠. 야, 근데 봐봐. 요렇게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법선 그렸을 때 입사각, 굴절각 요리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보내보자, 이제. 자, 즉 물에서 공기로 보내겠다는 거야. 야, 그럼 뭐 반대로 보내든가 뭐 하든가 이 각도 차이가 똑같게 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법선이니까 여기가 이번에는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굴절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필요 없고요. 각도가 큰 곳이 속력이 빠른 곳이에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입사각을 조금씩 키워봅시다, 한번. 그럼 키운다는 거는 얘와 법선 사이의 각도를 키운다는 거니까 얘를 좀 더 눕히겠다는 거야. 자, 좀 눕혀볼게, 한번. 요렇게 입사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한번 나왔지. 입사각이 커졌잖아. 입사각이 커졌으면은 굴절각도 커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로 되겠지 뭐. 요 각보다 커야 됩니다, 이 각이.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눕히면은 아주 신기한 상태가 나와요. 어떤 상태? 더욱 눕힐 경우에는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90이 될 수 있잖아. 왜? 이거보다 각도를 더 키운다는 거야, 입사각을. 그럼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도 커지면 내려오다 보면은 당연히 굴절각이 90이 될 경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욱 눕혀봐. 그러면 요리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요각일 때 굴절각이 90이 되기 때문에 굴절각 90이면 그냥 직선으로 쭉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입사각을 키워버렸어. 이러면은 굴절각이 어떻게 되겠냐? 굴절각이 90이 넘어가 버려요. 야, 90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굴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반사가 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아까 한 대로 반사가 되면 반사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됩니다. 자, 결론. 반사가 100%. 반사가 100% 되는 요 시점을 전체가 반사된다라고 해서 전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반사야. 그럼 여기서는 굴절 됐잖아요. 반사 안 돼요? 된다니까. 여기서 반사 돼, 이렇게. 응? 얘가 각도 똑같아요. 요가. 반사가 되지만 굴절도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굴절이 안 된다고. 그럼 조건이 뭐냐? 얘가 조건이야.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 있는 그때 입사각이 있죠? 요 입사각을 이제 IC라고 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임계각의 정의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도록 입사시켜주는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결론. 전반사가 되려면 조건이 뭐다?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을 줘야 됩니다. 즉 전반사의 조건 한 개 나왔다잉. 입사각과 임계각 중에 누가 커야 돼?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을 줘야 된다고.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됩니다. 대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건 뭘까? 지금 상태를 잘 봐. 모두
물에서 공기로 갔습니다. 물에서 공기로 됐어. 자, 그래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상에서는 매질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야 됩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은 속력이 느린 쪽의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쪽의 매질로 진행이 돼야지만 전반사가 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조건은 머리에 박으세요. 요거는 무조건 만족해야 전반사의 가능성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 사인 법칙을. 자, 사인 법칙은 항상 아래쪽에서의 각도 사인 IC분의 위쪽의 각도 사인 90. 얘가 상대 굴절률, 얘의 굴절률을 물, 얘 굴절률을 공기라고 한다면 뭐분의 뭐랑 같다? I 쪽은 물 쪽의 각도예요. 근데 굴절률은 내가 반비례 안 됐어. 그래서 얘가 N, 공기분의 N, 물, 요리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죠? 이 새끼. 또 사인 90도 모르면 나가 뒤져버리라 그냥. 1입니다. 1. 자, 근데 요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전반사 파트에서 공기의 굴절률을 1로 정의합니다. 오케이. 공기의 굴절률을 1로 정의할 거야. 그러면 이러한 공식이 나오네. 사인 IC분의 1은 N 물이니까 결국은 사인 IC가 N 물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전반사 할 때 조건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전반사를 하려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질이 밀한 곳에서, 즉 매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대신 이건 빛의 경우예요. 소리 같은 경우는 반대가 돼야겠지. 네, 느린 데에서 결국은 빠른 데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관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완자 256쪽에 있는 겁니다. 다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자, 지금도 보시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근데 지금은 굴절이 일어날 정도가 돼요. 딱 봐도 입사각이 굴절각이랑 비교하면 얘가 큽니다. 즉 입사각에서 굴절각으로 갈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속력이 빠른 거야. 그럼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구나. 아, 그러면 이 선분을 눕히다 보면 이 선분도 눕혀질 거니까 언젠간 굴절각이 90이 될 때 입사각이 나올 거지. 요 90이 굴절각이 될 수 있는 이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요 각도보다 더 큰 각도를 주면, 즉 더 눕히면 전체가 반사되는 전반사가 된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한 게 요 개념이고요.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밖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른 걸 줄 거야. 이제 전반사 조건에선. 이게 좀 짜증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 지금 얘는 임계각이 42도예요. 근데 얘는 임계각이 48도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을 해야 돼. 어차피 공기로 나가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때 유리 쪽에서의 임계각이 더 작고 물 쪽의 임계각이 좀 더 크거든. 자, 이걸 토대로 유리 쪽과 물 쪽의 상대적인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빠른 거야? 물이 빨라, 유리가 빨라? 이거 내가 아까 주관식 푼 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얘와 얘의 매질의 속도 차이는 각도 차예요. 속도 차, 각도 차. 근데 각도가 얘 90도, 얘 90도야. 얘 굴절각이 똑같아. 그때 얘는 입사각이 48이니까 48도와 90도의 차이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42도와 90도의 각도 차이를 생각해봐. 이게 크지. 각도 차이가 크면 매질의 속도 차이가 큰 거라니까. 얘의 매질의 속도 차이가 이 차이보다 커요. 그 얘기는 공기라는 같은 매질로 나갈 때 얘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보다는 물 쪽에서의 현재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점점 작아진다. 다시 임계각이 작다? 이 뜻은 얘와 얘의 매질 속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임계각이 작다? 속도 차이가 크다.
임각이 작다? 속도 차이 크다. 자, 원리를 얘기해 줄게. 이게 니네가 처음 배우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자, 내가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볼까? 자, 여기 매질 A, 여기 매질 A, 여기 매질 B, 여기 매질 C. 잘 봐라. 일단 A가 제일 빠르다 할게. B랑 C는 누가 누구보다 빠른지는 몰라요. 자, 그때 얘는 요런 정도로 가야 굴절각이 90이야. 그러면 요게 이제 임계각이 됩니다. 그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렇게만 가도 굴절각이 90이래요. 이러면은 법선 그리면은 요게 이제 임계각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 잘해봐. 이 각도보다만 키우면 무조건 전반사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 근데 이 경우에서는 최소한 이거보다 키워야 전반사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선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나겠지. 이거보다 키우려면 이거보다 더 눕혀야 돼. 근데 여기는 이거보다만 눕히면 다 전반사 되는 거야. 그만큼 전반사가 쉽다는 겁니다. 전반사가 쉽다는 거는 매질의 속도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결론. 얘와 얘의 차이는 심한데 얘와 얘의 차이는 별로 없어. A는 동일해. 그러면 B와 C 중에 누가 빠르다는 거야? B가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할 부분은 임계각이 작다는 건 그만큼 현재 매질의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돼. 임계각이 작다. 속력이 느리다. 잘 이해해. 이게 지금이야. 뭐 저게 뭐가 어려워. 근데 또 이제 기니디 보기 할 때 다 낚인다고. 각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매질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요 굴절률 사인 90에 대한 것만 빼가지고 상대 굴절률을 얘기하는데, 야, 니네 이것도 주간지에서 나왔는데 잘 풀었나 봐. 따로 뭐 질문하진 않아가지고. 요렇게 한번 볼까? 자, 지금 여기 A쪽, 여기 B쪽이니까 여기는 A쪽의 굴절률, 여기는 B쪽의 굴절률이라고 하겠지. A에 대한 B의 굴절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A에 대한 B의 굴절률. 왜 아까 주간지에도 많이 나왔는데 다들 잘 푸셨나 봐. 자, 이게 나오면은 꼭 기억합시다. 뚜루룩 대한 나오죠. 대한 이전 값이 분모 값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한의 이전에 나온, 즉 A쪽의 굴절률이 분모예요. 그 다음에 B쪽의 굴절률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항상 뭐뭐의 대한이라고 나오는 그 새끼가, 주어가 분모로 들어간다. 잘 이해해야 돼. 자, 이제 전반사는 개념은 이래요. 근데 이 전반사를 이용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광통시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파트는 요건 그냥 니들이 읽어보세요. 전반사를 이용한 게 광통신인데, 근데 광통신이 뭔 줄 아냐? 광통신. 뭐 당연히 니들은 모르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나의 예전 얘기를 해줄게. 물론 뭐 내 나이가 엄청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지만 내 이제 나이를 봤을 때 진짜 전자제품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을 시점이 내가 살았던 청소년기거든. 실화야. 초등학교 때 삐삐를 썼어요. 진짜야, 진짜. 삐삐. 삐삐가 뭔 줄 아냐? 그래서 뭐 이제 그 박물관에 있잖아, 지금은. 삐삐가 지금은 없지. 근데 삐삐가 뭐냐면은 저 전화한 사람이 내 삐삐에다가 번호를 입력해요. 그럼 나는 그거 보고, 번호가 왔네? 그 번호를 공중전화 박스로 가가지고 띠디딕 하면 전화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전화기 앞에 서 있어야겠지. 자, 삐삐는 항상 짜증났던 게 두 가지야. 난 초등 때 기억이 나. 첫 번째 짜증나는 거. 이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를 몰라. 그래서 삐삐를 쓰는 시점부터는 어떻게 한 줄 아냐? 기본적으로 중요한 집 전화는 외웠습니다. 내가 내 기억으로 나는 게 지금은 까먹었지. 그 당시에 내가 외웠던 번호가 10개는 넘어요. 자, 내가 지금 물어볼게. 니네 번호 10개 아는 거 있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가끔 내가 보잖아? 이 또라이들이 지네 엄마 번호도 몰라요. 그럼 웃는 새끼들 니네 아빠 번호 혹시 알아? 모르는 새끼 분명히 있다에 대해 손모가지를 건다.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 번호는 가끔 이제 내가 헬프해야 되니까 엄마 번호를 외우는데 아빠 번호가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가 그때 당시에 삐삐 썼을 때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 치매 환자가 많이 없어요.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머리가 좀 똑똑하셨거든? 우리 할머니가 번호를 외우고 있는 게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삐삐 왔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 할머니 삐삐 왔는데 이거 큰 거 뭐야? 할머니는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정도는 외워야지. 다 알아. 할머니 천재였어. 내가 지금 보니까 할머니 천재야. 근데 이 삐삐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확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방에 뭐가 발소리가 울려. 삐삐삐삐삐 울려. 뭐야 이랬는데 가방에서 벽돌을 딱 꺼내는 거야. 우악 빼는데 이만 무전기를 이게 내 인생에서 처음 본 휴대폰이었어. 그때는 니들은 지금 웃지? 난 너무 신세계였어.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야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구나 막 이랬단 말이야. 그로부터 진짜 1년 2년 되고 엄청 빨리 바뀌어가지고 내가 중3 때 중2 1대인가 2대인가 그건 기억이 안 나. 처음 핸드폰을 샀어. 근데 중3 때 산 핸드폰이 아직도 기억이 나서 다 기억하고 삼성에서 나온 애니콜 듀얼 폴더야. 폴더가 처음 나왔어. 예전에는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는 액정이 있어. 여기는 플립이라 해서 여기 번호판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1, 2, 3, 4, 5, 6, 7 여기 열고 닫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고 닫는. 여기는 열면 이렇게 열고 닫히면 여기 이제 무전기처럼 여기 이게 원래 휴대폰인데 애니콜 듀얼 폴더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뭐 액정이 있어. 처음에 봤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를 탁 여니까 폴더가 탁 열. 씨발 혁신이다. 그래서 바로 샀지. 야 근데 아까 내 벽돌 얘기했잖아. 내 기억으로 이게 초6대거든. 초6대. 내 기억으로 이 핸드폰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나왔잖아. 약정 그딴 거 없어. 그냥 현금 박치기야. 부의 상징이에요. 핸드폰을 벽돌을 가지고 있다. 현찰로 그 당시에 300만 원 주고 현찰로 산 거야.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은 뭐 조선시대 아니야. 초딩 때야. 근데 내 생각으로는 지금 가치로 치면은 한 2배에서 3배 사이 되는 것 같아요. 2배에서 3배 사이. 그러면 한 2배가 넘고 3배, 그러니까 한 7, 8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사야 돼. 핸드폰 사려면. 이걸 사는 사람은 세대 써. 정확히 1년 뒤부터 이런 조그만 핸드폰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아무튼 애니콜 듀얼 폴더 사고 그 다음에 중3 때 내가 이걸 쓰다가 그 사건이 있었어. 나쁜 형한테 뺏겼어. 나쁜 형한테 뺏겨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이거 산지 거의 한 3달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쁜 형이 그때 고2인가 고1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형을 찾아가서 조질 순 없잖아. 무서운 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드디어 내 인생 핸드폰을 샀어. 뭐 알 수도 있겠다 지네. 약간 얘보다는 직각형으로 생겨. 얘가 스타텍이라고 써있거든. 스타텍. 모토로라에서 나온 스타텍이 있어. 얘를 딱 열면 딸깍 하는 소리가 나. 닫아도 딸깍. 이게 왠진 모르겠는데 이게 쌍남자의 핸드폰이라 가지고 미치도록 팔려요.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아빠 혹시 스타텍 썼어? 그럼 아빠가 뭔 스타텍이야? 아니 그거 예전에 나온 핸드폰 있잖아. 스타텍 썼냐고. 그럼 아빠가 그치 그게 핸드폰의 그거지. 이렇게 나오면은 아버지는 많이 노셨던 분이야. 아무튼 스타텍을 썼다 이러면은 이제 좀 뭔가 까오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되게 진짜 혁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1 때 최초로 카이라는 핸드폰이 있거든. 이렇게 생겨요. 샤넬이 아니야. 카이야 카이. 여기 그 카이에서 처음으로 칼라 핸드폰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는 당연히 칼라폰이 없었다는 거지. 칼라폰이 없다가 고3 때 수능 끝나고 샀던 게 스카이 6400.
슬라이드 핸드폰 처음 나왔어. 그 전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다가 이제 막 썼는데,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인터넷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넷. 아, 당연히 있었지. 인터넷. 이때 인터넷은 어떻게 썼냐면, 집에 있는 전화기가 있어야지. 삐삐 썼으니까 집 전화가 없을 수 없어요. 혹시 너네 지금 집에 전화기 있냐? 없지. 다 아빠 엄마 핸드폰 쓰시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집 전화가. 근데 이 당시에는 집 전화 없는 집은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 연락을 하려면. 근데 인터넷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 전화에 뒤에 전화선이 있거든. 전화선이 이렇게 생겨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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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있는 입자가 있어, 코드가. 요걸 집 전화기를 빼야 돼. 그리고 인터넷을 선을 연결해야 돼. 그래서 인터넷을 전화선으로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모뎀이라고 합니다. 모뎀. 그럼 이때는 네이버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검색 창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뭐 야후, 라이코스 이런 거. 라이코스 들어봤어? 알 리가 없지. 아무튼 그런 검색 포탈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라이코스 들어가서 친데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를 그럼 검색하고 쳐. 그럼 얘가 컴퓨터가 소리가 나.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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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를 보내주는 거야. 그럼 딱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때 정보를 쳐. 그럼 이제 치고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오줌을 싸. 그리고 부엌을 가. 물을 먹고 와. 그리고 돌아와. 그래도 화면이 안 켜져 있어요. 존나 느려 진짜. 이 씨부랄 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느린지 빠른지에 대한 감이 없잖아. 당연한 거야 이게. 야, 지금 우리 핸드폰 써가지고 뭐 5G 이런 거 쓰잖아. 다운로드 받으면 안 돼. 씨발 왜 안 돼? 막 이러잖아. 한 30년 지나 봅시다. 씨발 왜 안 돼를 안 할걸? 클릭하는 순간 영화 한 개 그냥 다운받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느린지 빠른지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당연한 거야. 클릭 한번 하고 가. 물 먹어. 오줌 싸. 다시 와. 그래도 진행 중. 계속 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내가 중2 때인가 중3 때 광고가 하나 나왔거든? 근데 어떤 광고냐면은 그때 무슨 되게 달리기 빠른 새끼가 있었어. 누군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확 뛰어가. 확 뛰어가는데 존나 빨리 가는 거야. 빛이 막 이렇게 뒤에 후광이 나. 확 후광이 나면서 막 뛰어가. 그러면서 빛보다 빠른 메가패스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최초의 광통신. 자, 결론이 뭐냐? 이때의 인터넷까지는 전화선을 썼단 말이야. 선을. 드디어 광랜이 깔려요. 이건 들어봤지 않냐? 광랜 이런 거? 못 들어봤냐? 아무튼 광통신의 개념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깔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통신 기술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인구 밀도가 존나게 높아서 그래요. 광통신을 깔려면 일단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만 깔 수밖에 없어요. 비싸거든, 이거 까는 게. 근데 얘 문제는 또 뭐냐면은 한 번 손상되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걸 지금 우리가 배운 전반사라는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광통신은 전반사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원리를 볼게. 광통신을 쓰려면 바깥쪽에 A라는 물질을 양쪽으로 깝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B라는 물질을 넣어요. 요게 이제 광통신의 기본 구성이야. 뭐 제일 바깥쪽에는 뭐 이제 전선을 덮는 고무 같은 피봇이 있는데 그건 됐고요. 그 안에 선이 이 두 개의 입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빛을 쏴주는 거야. B에다가 빛을 쏴주면 요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얘기해 줄게. 광통신은 전반사를 이용한 현상이에요. 전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근데 요게 뭘 쏜 거냐? 빛을 쏩니다. 그래서 빛을 쏜 통신 방법이라서 광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쌤, 빛을 쏴가지고 이게 도착을 하면 뭐 어쩔 건데요? 도착을 하면 신호 1입니다. 도착을 안 하면 신호 0이에요. 하면 1, 안 하면 0. 이게 뭐야? 이진법이죠. 모든 디지털 신호는 이진법입니다. 니들이 쓰는 모든 휴대폰, 컴퓨터 다 이진법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제일 우리가 아는 애들 중에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 이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이제. B와 A라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A가 빨라야 될까? B가 빨라야 될까? 누가 빨라야 돼? 내가 분명히 아까 전반사 조건 얘기했다. 전반사 조건 첫 번째, 매질이 밀한 대에서 소한 대로 가야 돼? 소한 대에서 밀한 대로 가야 돼? 자, 광통신학 빛의 빛. 빛은 매질이 없을수록 빠릅니다. 근데 분명 아까 속력이 느린 데에서 빠른 데로 간댔잖아. 얘가 빨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느린 데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 전반사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그래서 A 쪽의 속력이 B 쪽의 속력보다 빠르다. 결론, 가운데 있는 새끼가 느려요. 얘가 느려야 돼. 두 번째, 요때 입사한 각도를 I라고 해볼게. 이러면 I가 커야 되냐, IC라는 임계각이 커야 되냐. 전반사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럼 I, 지금 현재 입사각이 큰 거야? 임계각인 IC가 큰 거야? 얘가 크다니까. 항상 전반사의 조건은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전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 안쪽에 놓는 게 뭐냐면 코어입니다, 이게. 바깥쪽에 얘를 둘러싸는 게 클래딩이에요. 결론은 A가 클래딩이고 B가 코어입니다. 자, 니네 학교에서 무조건 물어보면 돼요. 클래딩과 코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애들이 이거 시험만 보면 그렇게 헷갈린대. 코어가 씨발 바깥쪽인가 안쪽인가 맨날 그래서 씨 하다가 그래서 내가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 안쪽에 있는 게 코어고 바깥쪽이 클래딩이거든. 그렇게 외우면은 헷갈려. 얘가 바깥쪽에 있는 게 뭐다고? 클래딩. 안쪽에 있는 게 뭐라고? 코어. 글자 수로 외우세요. 안쪽 코어, 바깥쪽 클래딩. 이러면 안 틀립니다. 항상 안쪽은 두 글자예요. 바깥쪽이 세 글자잖아. 세 글자에 있는 게 클래딩이고 안쪽에 있는 게 코어입니다. 이건 절대로 불변입니다. 안쪽이 코어, 바깥쪽이 클래딩. 자, 일단 이 정도만 알면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주간지에서 전반사 문제 하나 나왔잖아.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전반사 몇 번이었니? 20번. 20번으로 갑시다. 자, 지금 배웠으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고 내가 풀어줄게. 20번 문제 먼저 풀어봐.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가는 공기에서 물질 A로 일단 갔어. 자, 볼 필요도 없죠. 공기 쪽의 각도인 입사각이 A 쪽의 각도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얘의 속력이 빠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진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이잖아, 물질 A. 무조건 A는 공기보다 느려야 됩니다, 속도가. 자, 그 다음에 A 쪽에서 C로 간다.
자, 여기서 이제 니네 문제 잘 봐야 돼. 전반사 됐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전반사인지 강반사인지는 몰라요. 반사도 되는 거야. 굴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굴절이 되고, 아까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일부의 선은 반사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읽어야 된다고. 전반사라고 했어. 전체가 다 반사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지. A 쪽의 속력과 C 쪽의 속력 중에 누가 빨라야 된다고? 전반사가 되려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빛이 진행해야 된다고. A 쪽보다 C 쪽이 빨라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 각도는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현재 입사각이 되겠죠. 그러면 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두 번째는 B 쪽으로 갔거든. 근데 B 쪽으로 간 다음에 여긴 C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C는 그대로인데 결국 C 쪽으로 갔을 때는 경계면에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밖에 없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가 전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몰라요. 대신에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문제 봐야 돼요. 자, 기억 봅시다. 이제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대. 자, 봐봐. A랑 C 중에 속력이 A가 느리죠. 속력이 느린 쪽에 굴절률이 큰다라고 계속 강조했다. 그래서 A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기억보기 틀려요. 니은보기 나에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인데,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A로 입사한 단색광 P가 A와 물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했어요, 일단. 근데 나는 공기에서 물질 B로 입사한 P가 B와 C의 경계면에 입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요 각도가 여기서의 입사각이거든. 근데 이번에 입사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입사각이 원래보다 커졌다. 야, 근데 봐봐. 요 입사각이랑 비교하면요, 얘가 커. 근데 굴절각은 같아 보여요. 다시 아래로 칸수로 하니까 아래로 두 칸, 옆으로 한 칸 갔을 때 각도예요. 근데 얘도 아래로 두 칸, 옆으로 한 칸 갔을 때 각도잖아. 그러니까 굴절각이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분명히 아까부터 얘와 얘의 각도 차이가 속력 차이랬단 말이야. 그럼 요 각도 차이보다 요 각도 차이가 크죠. 각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는 속도 차이가 큰 거야. 그럼 공기에서 A 쪽의 차이보다 공기에서 B 쪽의 차이가 커. 이게 커. 그럼 이게 동일한 매질이기 때문에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거는 A가 B보다 빠르다는 걸 얘기한 거죠. 오케이? 더 많이 느리다는 거니까. 차이가 크다, 많이 얘와 얘 속도 차이가 난다. 각도 차이가 크다, 속도 차이 크다. 그럼 얘 속도 차이보다 얘 속도 차이가 크면 얘가 얘보다 느리죠. 결론. A보다도 느려. 이러면 여기가 느리고 빠른 거였는데 얘보다도 느려. 느야. 거기서 빠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전반사 됐으면 이건 무조건 돼야지. 자, 결국은 전반사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막 각도 계산해가지고 뭐 사인 IC가 얼마고 나오긴 하는데 그 문제는 잘 안 내요. 이런 관점을 봐야 돼. 얘가 얘보다 느리냐 빠르냐? 그럼 얘보다 이렇게 되면 전반사 되냐 안 되냐?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겁니다. 수능 모의고사도 다 이런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습니다. 여기서 전반사 됐으면 여기서 무조건 됩니다. 마지막 디귿 보기. 코어 아까 얘기했죠? 안쪽 두 글자입니다. 코어의 안쪽에 누구요? A를 사용한 요 광섬유의 클래딩 세 글자 바깥쪽.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느리다고? B가 느려. 얘가 빨라. 그럼 전반사가 안 되죠. 전반사 안 됩니다. 오히려 각도가 얘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답이 니은만 맞다. 이런 식의 문제를 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됐고.
오늘은 일찍 끝낼 거야. 오늘에서 끝낼 거고 집에 가서 오늘 여태까지 배운 게 파동의 굴절, 스넬 법칙, 그 다음에 전반사. 잠깐만. 오늘 뒤에 거. 난 이제 전반사까지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게 있었구나. 전자기파. 자, 근데 전자기파는 할 게 없어요, 내가. 자, 한번 볼게 그냥. 야, 5분이면 끝나니까 그냥 좀만 보고 갑시다. 자, 완자에는 260쪽이거든. 자, 완자 260쪽인데 봐봐. 자,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자, 일단 전자기파라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직적 배열이랬죠. 이 전자기파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맥스웰은 자기 이름을 딴 방정식이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자, 근데 그때까지는 전자기파라는 걸 맥스웰이 처음 알아냈고 이게 빛인지를 몰랐어요. 빛은 다른 거고 전자기파는 다른 거고 다른 걸로 알았단 말이야. 이걸 처음으로 알아낸 인간이 얻어먹기 한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뭐 이제 다 나온 거니까. 전자기파라는 맥스웰이 속력을 계산합니다. 빛의 속력을. 전자기파의 속력. 그게 야 아무리 봐도 얘인데 빛인데 이렇게 얘기한 학자. 그리고 그걸 연계해가지고 결국 빛에 대한 걸 관점이 전자기파다 얘기한 학자가 니들이 맨날 물고 빠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게 이제 다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해요. 광전 효과라는 효과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맥스웰 방정식이 없었다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상대성 이론 배웠잖아 우리.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죠. 광속 불변의 법칙. 그게 광속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속이 맥스웰이 얘기한 빛의 속력, 전자기파의 속력이었다라는 걸 아인슈타인도 인정했어요. 자, 아무튼 간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자기파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가 실험으로 확인했다. 많이 들어봤잖아, 헤르츠. 진동수에 대한 단위를 저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름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는 그런 단위들이 과학에서는 되게 많아요. 사람의 이름을 딴 단위가 뭐 있냐? 아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뉴턴 이런 거 있잖아. 힘의 단위를 중력이라는 걸 만유인력 법칙을 처음 얘기한 사람의 단위. 본 적 있냐? W. 존나 많이 봤는데 1학년 때 전력 수송 파트에서 배웠죠?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 이름을 따가지고 전력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본 적 있나? T랑 주기. 주기가 아니라 단위라고 단위. 얘는 전기장의 단위를 듭니다. 테슬라입니다. 너희들은 뭐 들어봤겠지? 자동차로. 네, 그 사람 맞아요. 근데 그건 회사로 테슬라를 만든 거고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 게 이거야.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수직적 배열을 이루고 요것만 외우세요. 전기장이 최대일 때 자기장도 최대. 전기장이 0이면 자기장도 0.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전자기파는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 왜 안 내는 줄 아니? 니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쉬워서가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이걸 정확히 얘기하려면 맥스웰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고. 이걸 언제 배워? 고등학교 땐 배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 가시면 배웁니다. 대가리 터질 각오를 해라. 난 아직도 기억나. 저 맥스웰이라는 사람만 나오면 치가 떨려. 존나 짜증나. 자, 아무튼 간에 전자기파 얘기했고, 자, 속력 나오죠? 빛의 속력이야. 진공에서가 제일 빠르죠. 빛의 속력과 같은 30만 km/s의 속력으로 진행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보라색 빛이든 빨간색 빛이든 매질이 동일하면 속력은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다.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에너지. 아까 뭐 다 봤던 거죠.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가장 파장이 짧은 쪽을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자외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적외선, 마이크로파. 자, 근데 뭐 나랑 같이 수업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원리를 얘기했을 거야. 빛의 영역 중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아까도 한번 나왔죠? 가장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쪽,
가장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 쪽이랬잖아. 보라색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 퍼플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바이올렛이라고 하잖아. 바이올렛의 옆쪽. 그래서 슈퍼 보라색. 맞아?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요게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글자만 따면 UV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외선이라는 게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이죠. 근데 적외선이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하면은 눈깔로 보이는 영역이다 이거야.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광선이다. 볼 수 있는 선. 그래서 이걸 비저블 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비저블 레이의 가장 오른쪽이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는 적색이라 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통적으로 보라색을 보라라고 안 불렀어. 자색이라 합니다. 모르겠으면 홈플러스 가봐. 자색 고구마 팔아. 자색이 전통적으로 보라색이라 해요. 그래서 자색의 바깥쪽이니까 자외선이라 합니다. 바깥 외자 써서. 적색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적외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길다. 그러면 파장이 굉장히 긴 영역이니까 진동수가 작고요. 에너지는 작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파동이라는 게 웨이브죠. 마이크로웨이브. 어디서 들어봤어야 돼. 영어 좀 하시는 분들. 단어로 영어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뭐냐? 마이크로웨이브. 영어 단어로. 생활 속에서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뭐야 이게? 전자레인지야. 이게 물을 진동시키는 영역입니다. 자, 모든 물체는요. 자기만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야. 그 고유 진동수를 옆에서 똑같이 맞춰주면 다음 시간에 배울 파동의 중첩 현상이 나옵니다. 진동을 크게 해. 진동을 크게 하니까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물이 데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마이크로 파동의 형태고, 얘보다 파동이 길면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요, 원래는. 그래서 라디오파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모든 파동의 형태를 전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라디오파라고 나오지. 여기를 우리는 전파 영역이다 라고도 부르고, 이걸로 우리가 라디오도 듣고 TV도 송신하고 다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는 라디오, 하긴 뭐 니네 나이에서 라디오 듣는 새끼 어디 있어? 라디오 혹시 듣는 사람 있냐? 듣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에휴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네. 자, 요즘 라디오는 너 혹시 그거는 있잖아. 아빠 차 타고 고속도로 가면은 이제 전광판에 뭐 FM 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FM이 뭘까? 모듈리케이션이에요. 변조입니다. F가 우리가 아는 EF예요. FM은 진동수 변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파동의 형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진동수를 약간 변조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라디오에 대한. 그래서 이걸 여기 방송국에서 송신해주면 FM 라디오가 됩니다. 대신에 예전에는 FM 라디오를 많이 안 썼어요. AM 라디오를 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빠한테 이제, 아빠는 엄마가 혹시 아까 내가 얘기했다 모토로라에서 나오는 스타텍 썼냐? 물어보시고, 아빠 학교 다닐 때 혹시 라디오 안 들었어? 들었지?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뭔 라디오 들었어? 아빠보다 엄마가 좀 많이 들었을 거야. 별밤이라고 하면 이러시면 스타텍의 별밤이다. 콤비네이션이야. 아무튼 별밤 같은 게 AM 라디오거든. 여기에서의 A가 우리 배운 거예요. A가 뭘까? 파동에서 배웠잖아, 새끼들아. A 진폭 변조파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폭을 변조하는 거고 얘는 진동수 변조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변조가 되는지를 내년에 배웁니다. 물투 열심히 하세요. 좆됐다고 봐야지. 개빡셉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파장이 더 짧은 쪽으로 가면은 X선. X선은 우리가 아는 요런 엑스레이죠. 선이 영어로 레이야. 그래서 엑스레이는 X선을 그냥 쪼이는 겁니다.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존나 거대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살은 다 뚫어버립니다. 빛이. 대신 뼈는 뚫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뼈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많이 맞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야, 니네가 봐봐. 살을 뚫어버려. 빛이. 근데 빛이 아니라 바늘이라고 해봐. 존나 아프지.
그래서 빛이 살을 뚫는 순간에 살 속에 있는 세포들의 DNA를 건드릴 확률이 있어요. 건드리면 DNA가 변합니다. 그럼 가끔 이게 DNA가 변하면 장애인 생명과학을 잘 배우셔야 돼. 장애인이 나오려면요 생식세포가 변형돼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일단 감마선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방사선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 생활에서는 무엇으로 이용하니? 감마선은 감마선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가 이제 암덩어리가 있대. 암덩어리. 내가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 암덩어리가 뭐야? 너네. 내가 암에 걸리면 너네 때문이야. 아무튼 여기 암덩어리가 있대.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말 그대로 방사선을 쬐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 다 죽습니다. 암이든 정상이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으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예, 이제 암에 걸리면은 저런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 과학기술은. 뭐 아무튼 이런 걸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완자에 다 나와요. 뭐 여기도 나와 있죠. 뭐 방사선 치료가 감마선 파장이 제일 짧아가지고 방사선 치료 같은 데 이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주간지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